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오늘 굉장히 특별한 자리에 사실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알게 되는 기회인 것 같고요. 일부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특히 이 최전선에서 정말 기후 행동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만나면 사실 제가 굉장히 작아지고요. 항상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강연을 할 때에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최신의 과학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이제 IPCC 보고서에 참여했던 그런 좀 경험들을 좀 같이 나누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운이 좋게도 2016년부터 시작되어서 2023년에 마무리된 6차 IPCC 보고서에서 제1실무그룹, 이 기후변화의 과학을 평가하는 제1실무그룹의 총괄 주저자로 먼저 선정이 아주 운이 좋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아시아 여성 과학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시아 남성 과학자들 너무 많은데 이 아시아 여성 과학자가 없어서 제가 되게 또 운이 좋게도 이 종합보고서에도 또 핵심 저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서 사실 저는 제가 기여했다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약간 좀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뭐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24년은 우리가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이제 가장 더웠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1850년을 기준으로 이제 관측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4년에 이 평균 온도 상승, 우리가 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보통 산업화 이전이라고 하면 이 관측 자료의 부족 때문에 1850년에서 1900년도 이제 그 기후 평균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용을 하고요. 그랬을 때 2024년이 얼마나 더웠냐? 이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면 1.6도 온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023년도 기록적인 해였고 그 당시의 온도 상승이 1.48도 정도로 평가가 되면서 이거 1.5도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2024년에 1.6도의 온도 상승을 나타냈죠. 그러면서 많은 언론과 심지어는 과학자들조차도 우리 1.5도 임계온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개별해가 1.5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이 지구온난화 1.5도가 됐다는 의미는 아니죠. 지구온난화는 좀 더 천천히 변화하는 기후 상태의 변화이고, 그러면 이 IPCC에서 이야기하는 현재의 지구온난화 수준은 어떠냐? 우리가 이 IPCC에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2023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작년에 나온 걸 보면 우리는 이미 1.2도 지구온난화에 있고 1.5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육체 평가 보고서에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기여를 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2030년 초반 혹은 중반에 1.5도 지구 온난화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평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 최재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18년도에 나온 1.5도 지구 온난화 특별 보고서에서는 2032년에서 2050년 사이에 진화할 거다라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계속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가 가속이 되면서 2030년 전에도 지금 같은 추세가 되면 이 1.5도 지구온난화에 갈 수 있고,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2도 지구온난화에 언제 도달하느냐? 2050년 초반에 2도 지구온난화에 도달하는 그러한 경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또 대중과 소통해서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평균에서 간단한 그런 값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자꾸 하면서 이제 지구온난화라고 하면 지구 전체 평균, 연평균 이제 온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뭐 하루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0도 이상 하루에도 일변화가 나타나는데 뭐 1도 1.5도 지구온난화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되는 그런 어떤 이해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역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우리
그 산면의 이 해양의 온도 상승은 정말 기록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한 변화는 더욱더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온도 얘기만 하지만 이 물순환의 변화는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에 물순환이 더 강화되면서 우리가 폭염이 발생할 때와 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것들이 같이 동시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와 가뭄 발생이 동시에 같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물순환의 변화까지도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지난 그래도 10년 동안 기후행동이 많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서 이미 뭐 420 ppm을 넘어섰고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외에도 메탄과 다른 온실가스들의 농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나 산화이주소 같은 이런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체류 기간이 길어요. 100년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또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많이 쓰죠. 에어컨에 필요한 냉매제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체류 기간이 1000년에서 수만 년까지도 갑니다. 즉 지금 우리의 배출은 굉장히 오랫동안 대기 중에 나타나는 것이고 아까 굉장히 그 욕조 비유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줄인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누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과학적인 이해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고 사실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라는 것들, 이 지구온난화 문제는 사실 너무 오래돼서 또 식상하게 느끼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온실효과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우리가 이제 1827년까지 내려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석탄 연소로 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해서 온난화 유발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1896년에 이미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1938년에 관측을 통해서 아까 킬링 커브도 보여졌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관측을 통해서 최초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난 수십 년 동안 0.2에서 0.3도의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졌고요. 그러면서 이 과학은 점차적으로 확실한 근거들을 보여주고 있고 과학적인 이해는 더욱더 탄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938년에 과학적인 근거가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957년으로 가면 우리가 이 방사능에 대한 이해가 증진이 되고 이제 원자핵과 관련되어진 과학적 이해가 증진되면서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방사선 탄소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서 이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자연적으로도 변화합니다. 자연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의 연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이 1957년도에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보여졌습니다. 이 탄소 동위원소의 그 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의 화석연료의 사용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 로저 리벨과 한수스는 지금 우리는 지구를 상대로 대규모의 지구 물리학적인 실험을 하면서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금 크게 변화시키는 엄청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1967년도에는 제가 보통 기후 타임머신이라고 하는데 이 기후 모델을 통해서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지구의 온도도 증가하지만 물순환도 강화된다는 것이 이제 스크로 마나베 미국 프린스턴 교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기후 모델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 이 연구는 나중에 이제 202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으로서 그 연구의 평가가 인정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그러한 근거들은 이미 1990년도 이전에 다 쌓여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IPCC가 1988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첫 번째 보고서가 1990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6차 평가 보고서가 2023년에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7차 보고서 주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들이 계속적으로 나올수록 과학적인 근거의 견고함이 더욱더 단단해지는데요. 이미 1990년도에 1차 보고서가 인간 활동에 따라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이 당시에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이 기후변화를 줄이는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고 뚜렷하게 담겼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그 과학의 증진을 통해서 결국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기인한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극한 기상기후 현상들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명백하다. 라는 이 메시지 내게 되는데요. 저도 이 메시지를 낼 때 이제 함께 참여를 하였고요. 굉장히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데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강력한 메시지 아니야? 하지만 지금 이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도는 것과 똑같은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과학자들 전 세계에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과 그 또한 전 세계 모든 과학적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IPCC 2차 평가 보고서가 나오고 6차 평가 보고서 그 기간까지 약 30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1조 톤이 배출되었는데요. 이 1조 톤은 산업화 일의 배출량의 42%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과학적으로 우리는 이미 탄탄한 근거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6차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과학적인 이해, 이미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것이 왜 우리의 행동으로 넘어서지 않는 것이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후위기는 과학기술로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는 사회위기이고 사회의 형평성의 부재의 문제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최재성 교수님께서 이제 코끼리통 치워야 되는 얘기 하셨는데, 이것은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각 국가 내에서도 배출량의 격차가 큰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반은 이미 탄소 중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배출량은 전 세계의 2배이죠. 왜 그러냐? 상위 10%의 배출이 1인당 40톤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과 적게 배출하는 사람들의 격차는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커지는 거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극단적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 보여주는 것이 지난 한 30년 동안 국가 간의 배출량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각 국가 내에서의 그 국가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배출량의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림 보여주고 있고, 자세한 건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의 형평성의 부재와 관련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오늘 또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기를 쓰면서 배출하는 1톤의 탄소는 지금 우리 이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까지도 누적되어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회적인 비용은 우리의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사회적인 비용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우리의 건강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기후위기를 통해서 심각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 부분, 농업, 연안, 수자원, 에너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누적되는 그러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차 평가 보고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명백합니다. 현재의 추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이 모든 거의 문제는 이 산업혁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에 정말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에너지의 사용과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종합보고서에서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 메시지를 만들면서 저도 참여하면서 사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이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행동하는 것은 실제로 사회적인 이익이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결국은 사회적 이익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이익으로 가는 데에 우리 행동조차라는 것을 어떻게 격차를 줄이고서 함께 만들어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지금 또한 과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